다음 유형자산 감가상각 볼게요. 자, 감가란 자산의 가치 감소를 뜻하며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 합리적으로 비용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가치가 하락되는 만큼 뭐요? 비용 처리하는 게 감가상각비가 있죠, 그죠? 자,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는데 안 하는 게 토지랑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자, 감가상각 방법이 정률법, 정액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이 있어요. 그래서 정률법은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 다른 말로 상각률. 정액법은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예요.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이렇게. 여기 보면 글씨 다 있죠. 내용연수, 잔존가치 뭐 이런 거. 자, 연수학계법은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액 곱하기 내용연수의 합분의 내용연수의 역순 이런 거예요. 자, 생산량 비례법은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곱하기 총생산량, 이게 추정생산량이에요. 다른 말로 추정생산량분의 단기생산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률법만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이고 나머지는 다 뭐다? 취득에서 잔존을 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데이터가 있는데 요거를 통해서 정률법, 정액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을 다 구해 볼게요. 자, 기계장치 200만원짜리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10% 정률은 0.451 추정 생산량은 6천 단기 생산량 2천 이렇게 있어요. 자, 정률법부터 2023년 1월 1일날 취득했으니까 2023년 12월 31일날 감가상각을 처음으로 하겠죠. 자, 시기 어떻게 돼요? 정률은 자, 취득은 200만원이에요. 빼기 뭐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 감가상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처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연도는 정률법 같은 경우 감가상각 누계액이 항상 0이에요. 한 번도 감가상각을 한 적이 없으니까. 곱하기 상각률이죠. 또는 정률. 정률은 0.451이네요. 0.451 이렇게. 자,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자, 이거 계산하면 90만 2천 원이 나와요. 90만 2천 원 이렇게. 자, 이거를 분계로 표현하면 그쵸? 차변에 감가상각비 90만 2천 이렇게.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90만 2천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연도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연도 자, 2024년 12월 31일 날 자, 정률법이에요. 자, 취득은 200만원이죠. 그쵸? 취득은 200만원. 자, 빼기 감가상각 누계. 작년에 감가상각을 한 번 했으니까 그쵸?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제 있어요. 90만 2천원 90만 2천원 그 다음에 곱하기 그쵸? 정률 0.451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자, 이거 계산하면 49만 5,198원이 나와요. 이렇게. 그럼 얘도 분계를 하자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49만 5,198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49만 5,198원이 나오겠죠. 자, 세 번째 연도도 해볼게요. 자, 2025년 12월 31일 자, 정률법이니까 취득
취득 200만원. 자,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잘 보시면 첫 번째 감가상각비가 90만 2천원, 두 번째 감가상각비가 49만 5,198원. 이걸 두 개를 더해야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39만 7,198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곱하기 정률 0.451. 자, 이거 계산하면 자 27만 1,863원 이렇게 돼요. 자, 분개하자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27만 1,863원. 그 다음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27만 1,863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정률법은 그쵸? 첫 번째 감가상각비가 제일 커요. 첫 번째 감가상각비가 제일 크고 점점점 어떻게 줄어든다. 이게 포인트예요. 첫 번째 감가상각비가 제일 크고 매년 감가상각비가 줄어든다. 됐죠? 자, 이제 정액법을 해볼 거예요. 자, 정액법 한번 해볼게요. 자, 정액법 식이 어떻게 돼요? 자, 취득이 200이죠. 빼기, 그쵸? 잔존이에요. 잔존가액은 아까 문제 잠깐 보시면 자, 보시면 자, 잔존 가치는 취득원가의 10%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잔존 가치는 취득원가가 200이니까 이거의 10% 20만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누기 뭐다? 내용연수. 내용연수는 5년이었어요. 이렇게. 이거 계산하면 36만원이 나오죠. 36만원. 자, 분계로 표현하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36만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36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정액법 같은 경우는 자, 다음 연도도 식이 똑같으니까 그죠? 다음 연도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액법은 감가상각비가 매년 똑같다. 2024년도 36만원, 2025년도 36만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만약에 물음이 자 2025년에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었다고 가정할게요. 자, 정액법으로 상각했을 경우 2025년 12월 31일에 감가상각비가 얼마고 그쵸?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인지 물었다면 자, 일단은 감가상각비는 그쵸? 매년 똑같으니까 얼마가 돼요? 36만원. 매년 감가상각비는 36만원 이렇게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비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감가상각 몇 번 했는지만 치면 돼. 2023, 2024, 2025. 세 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에 36만원씩 그쵸? 곱하기 몇 년? 3년 하면 그 얼마가 나와요? 108만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분개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자, 그래서 만약에 2025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감가상각비는 매년 똑같아요, 정액법은. 매년.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비 곱하기 몇 년 상각했는지 곱하면 되겠죠. 자, 1년에 36만원씩 감가상각비가 쌓이니까
2023, 2024, 2025 감가상각 몇 번 했다? 3번 했어요. 그럼 3 곱하면 누계액은 108만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자, 연수합계법. 연수합계법 식은 일단은 그래서 식을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취득 200만원 빼기 뭐예요? 잔존가액.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10%니까 20만원. 그 다음에 곱하기 그쵸? 자, 식을 잠깐 다시 볼까요? 연수합계법은 취득 빼기 잔존 곱하기 내역연수의 합분의 역순이에요. 내역연수가 5년이면 내용연수를 다 더하라는 거야. 5, 4, 3, 2, 1 더하기 역순이니까 5가 돼요. 여기 위에만 바뀌어요. 첫 번째 연도는 5, 그 다음 연도는 4, 그 다음은 3, 그 다음 2, 그 다음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그쵸? 5 그쵸? 자, 5, 4, 3, 2, 1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15 나오죠. 15분의 5 이렇게 되겠죠. 15분의 5. 그 다음 연도는 15분의 4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60만원이 나오죠. 60만원 이렇게. 뭐 분계는 똑같죠. 감가상각비 60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60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자, 연수합계법 다음 연도도 한번 해볼게요. 다음 연도. 자, 두 번째 연도예요. 그러면 취득이 200만원 빼기 그쵸? 잔존가치 취득가액의 10%라고 됐어요. 그럼 20만원 그 다음에 곱하기 그쵸? 요번에는 15분의 4죠. 15분의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요거 계산하면 48만원에 나오네. 48만원 이렇게. 분계는 감가상각비 48만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48만원 이렇게. 자, 그러면 특징이 아까 정액법 같은 경우는 그쵸 매년 똑같았고 연수합계법은 감가상각비가 얘도 정률법처럼 첫 번째가 제일 크고 점점점 줄어들어요. 이렇게 점점점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됐죠? 자, 이제 생산량 비례법. 생산량 비례법. 자, 생산량 비례법은 시기 취득 200 빼기 잔존 취득가액의 10% 이렇게 해주고 자, 얘는 총 곱하기 그죠? 곱하기 총 생산량분의 단기 생산량이에요. 다시 볼까요? 자, 일단은 총 생산량이 6천, 단기 생산량이 2천이에요. 그쵸? 6천분의 2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2천 나누기 6천 6천분의 2천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하면 자 60만원이 나오네. 60만원 그래서 사변에 감가상각비가 60만원인 거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60 이렇게 되겠죠. 자, 뭐 생산량 비례법은 일정한 패턴이 없어요.
생산을 많이 하면 감가상각 많이 하고 적게 하면 감가상각 적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18번 무형자산 볼게요. 무형자산이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 이거죠. 자, 2번 내부 창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자, 영업권은 내부 창출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영업권은 감가상각할 때 정액법만 인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유형자산 아까 이제 감가상각 배웠지만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유형자산, 무형자산이에요. 자, 예제 문제를 볼까요? 당사는 자산 900만원, 부채 600만원인 청담을 500에 인수하였다. 영업권 같은 경우는 내부 창출은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인수합병처럼 외부 창출만 인정한다. 자, 영업권 한번 구해볼게요. 자,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뭐가 나와요? 자본이 나오죠. 자본은 300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가치는 청담의 회사의 가치는 300만원인데 내가 500만원 주고 인수를 했으니까 200만원을 더 준 거죠. 그게 뭐다? 영업권이다. 그래서 영업권은 200만원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3번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하고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무형자산은 취득 시점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한다.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없는 게 원칙이다요. 무조건 없는 건 아니고 없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4번 보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예요. 그렇죠? 자, 5번 보면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기업회계 기준을 정하는 방법 중에서 기업이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 무형자산도 감가상각을 뭐 정액법, 정률법 다 할 수 있는데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정액법을 쓰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 감가상각과 관련된 건데 시기 두 가지를 외워야 돼요.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자, 취득가액이 있으면 취득가액 나누기 내용연수예요. 만약에 취득가액이 없고 미상각 잔액 상각하고 남은 거거든요. 미상각 잔액으로 나오면 미상각 잔액 나누기 남은 내용연수 이렇게 돼요. 왜냐면 무형자산은 집적법을 써요. 감누가 없어.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1월 1일 특허권 1200만원 취득가액이 1200이에요. 당기분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이럴 거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취득가액이 있어. 취득가액은 얼마다? 1200만원. 1200만원. 그렇죠? 취득가액이 있을 때는 나누기 그냥 내용연수만 하면 돼요. 나누기 내용연수 5년 5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자, 그럼 240이 나오죠. 240 이렇게. 자, 그럼 분개를 하자면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이렇게 써요. 무형자산 상각비 240만원. 자, 무형자산은 집적법이니까 그쵸? 특허권 이렇게 240. 그래서 특허권이니까 특허권에서 집적 차감하는 거예요. 집적법을 쓴다. 자, 예제 2번 내용연수 5년인 영업권 미상각 잔액이 600이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미상각 잔액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남은 내용연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영업권은 2년간 상각하였다. 당기분 상각비는 자, 미상각 잔액으로 나오면 미상각 잔액 나누기 뭐예요? 남은 내용연수야. 자, 미상각 잔액은 600만원이죠. 600만원 나누기 남은 내용연수. 남은 내용연수. 자, 총 내용연수가 5년인데 2년 상각했으니까
5년에서 2년 빼니까 몇 년 남았어요? 3년이 남았죠. 남은 내용연수는 3년. 이렇게. 그러면 3으로 나누니까 얼마가 나와요? 200만원. 이렇게. 자, 그래서 분개를 하자면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200만원, 대변에 영업권, 얘가 영업권이니까 그죠? 영업권 집적법을 쓴다. 이렇게 됐죠? 감가상각 방법 식이 두 가지가 있다. 그걸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개발비와 관련돼서 개발비,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개발을 위해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하며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구 단계랑 개발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이 비용은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구분할 수 없으면 연구 단계로 본다는 거죠. 신제품 개발과 관련돼서 연구 단계, 개발 단계가 있는데 연구 단계는 주로 새로운 지식 습득, 지식 탐색, 평가,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 등 기초 단계예요. 그래서 이건 다 연구비, 판매비와 관리비를 처리해. 연구비. 자, 개발 단계는 생산 전 모형 설계, 제작,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무형자산 인식 조건을 미충족하면 경상개발비, 얘 판관비예요. 무형자산 인식 조건을 충족하면 개발비, 무형자산이죠. 그래서 개발비만 무형자산이에요. 나머지는 연구비나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이런 거는 다 판관비에 해당되겠죠. 판매비와 관리비. 자, 됐죠? 자, 이제 부채에 대해서 좀 볼게요. 부채. 자, 부채 중에 대표적인 거 사채가 있죠. 사채. 기업이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차용이 뭐예요? 빌리는 거.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자, 볼게요. 액면 발행. 자, 액면 이자율이랑 시장 이율은 같을 때 액면 발행. 자, 사채 액면 만원인 사채를 만원을 발행하고 보통 예금. 자, 그러면 사채를 발행했으면 대변에 사채가 와요. 대변에 자, 사채를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뭐가 온다? 사채. 이렇게. 사채도 항상 액면이에요. 액면 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만원에 발행하고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됐어요. 보통예금, 차변의 보통예금 만원. 이렇게 공개할 수 있겠죠. 자, 액면 발행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자,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 중요해요. 자, 언제 할인 발행을 하고, 언제 할증 발행하는지 볼게요. 자, 액면이자. 액면이자라는 거는 이 사채를 샀을 때 지급하는 이자예요. 만약에 액면이자가 3%라고 가정할게요. 자, 액면이자가 3%인데 시장이자는 은행이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장이자가 5%예요. 그러면 시장이자가 더 크죠. 이런 경우. 그럼 사람들이 사채를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죠. 왜냐면 사채를 사면 이자를 3%뿐이 못 받는데 은행에 예금하면 5%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은행이 더 이자가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회사가 무슨 발행? 할인 발행을 해야 되겠죠. 자, 이자는 내가 많이 줄 수는 없지만 이 만원짜리 사채를 내가 7,000원을 팔게.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사채를 발행했어요. 대변에 사채 얼마짜리? 만원짜리. 이렇게. 근데 얼마에 발행했다? 7,000원에.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 7,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자를 은행보다 적게 주는 대신 더 싸게 파는 거지. 그러면 3,000원만큼 뭐가 생겨요? 3,000원만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기겠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언제 할인 발행하냐? 시장 이자가 클 때, 액면 이자보다.
크면 할인 발행을 한다. 자, 그러면 언제 할증 발행하는지. 자, 예를 들어 액면 이자가 5%야. 5%. 그 다음에 은행 이자가 3%로 가정할게요. 2%로 할까요, 그냥? 자, 이렇게. 그러면 지금 액면 이자가 크잖아요, 그죠? 액면 이자가 크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사채를 사고 싶어 하겠죠. 왜냐면 은행에 예금해봐야 2%뿐이 이자를 못 받아. 근데 사채를 사면 5% 이자를 준대. 그러니까 그 대신 회사 입장에서는, 그죠? 그 대신 내가 은행보다 훨씬 이자가 높으니까 그 대신 살 때 10,000원짜리 사채를 12,000원에 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대변에 사채 얼마짜리? 액면 10,000원짜리. 자, 이걸 얼마에 발행했다? 12,000원. 그래서 보통 예금 12,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차액이 대변에 생기죠. 그럼 뭐가 생겨요? 사채, 할증 발행, 자금 이렇게 되겠죠. 자, 차액이 얼마나요? 2,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액면 이자가 크면, 그죠? 시장 이자보다 액면 이자가 크면 할증 발행을 한다. 시장 이자가 크면 할인 발행을 한다. 이걸 꼭 기억해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채 발행 차금의 처리 이렇게 돼 있어. 자, 사채 할인 발행할 때, 할증 발행할 때요. 자, 할인 발행할 때는 매년 상가액, 사실 상가액은 둘 다 증가해요. 그러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가액 매년 증가한다.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할인 발행은 매년 이자가 증가하고 할증 발행은 매년 이자가 감소해요. 그 다음에 장부가액은 할인 발행은 매년 증가, 할증 발행은 매년 감소. 이거를 표를 조금 외워두시면 좋겠죠.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결산일 현재 전 조급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이 퇴직금 목록으로 설정한 금액, 그거를 퇴직급여 충당부채예요. 그렇죠? 퇴직금 주려고 회사에서 모아두는 금액, 충당히 모아두는 거죠. 그래서 부채다, 이런 거죠.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회계 처리. 자, 결산 때, 사실 설정은 결산 때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결산일 현재 전 직원이 퇴사할 경우 퇴직급여 추계액은 800만원이다. 이렇게. 자, 설정 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300만원이 있대요. 자, 우리가 퇴직금 설정해 놓을 게 800만원이야. 800만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잔액이 300만원에 있어요. 그럼 빼면 돼. 빼면 얼마 남아요? 500만원. 그러면 500만원을 뭘로? 퇴직금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차변에 퇴직급여 이렇게 얼마? 500만원.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500만원 이렇게. 자, 이게 추가 설정하는 거야. 추가 설정. 추가 설정 이렇게 되겠죠. 결산 때 추가 설정하는데 추가 설정이다. 왜냐면 다시 설명하자면 우리 회사는 요번 연도에 퇴직금 800만원을 모아둬야 돼. 근데 지금 장부에 잔액이 300만원 있으니까 800에서 300 빼면 500만원이죠. 500만원을 추가로 설정하면 80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계가 나온다. 자, 예제 2. 결산일 현재 전 직원이 퇴사할 경우 퇴직급여 추계액은 800만원. 단 설정 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900만원 있대요. 자, 800만원 설정해야 되는데 900만원 있으면 100만원이 더 많죠. 이럴 때는 환입을 시켜요. 환입. 그래서 자, 보세요.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100만원이 더 많죠. 100만원 이렇게 해주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관입 관입 이렇게 100만원 이런 분계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퇴직금 지급할 때요. 자, 영업부 김기영 사원이 퇴사하여 퇴직금 1,500만원 중 원천징수 6만 6천을 차감하고 보통예금에 이체했대요. 자, 단 퇴직금 충당부채 잔액이 2천만원 있어요. 자, 지금 사원이 퇴사를 하는 거야. 그럼 퇴직금 줘야 되는데, 그쵸? 1,500만원 줘야 돼. 1,500만원. 그럼 우리가 퇴직금 주려고 모아두는 돈이 뭐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2천만원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급하면 되겠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2천만원 중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면 된다. 1,500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퇴직금 줄 때도 세금 떼고 주죠. 원천징수 세금 뗀 거예요. 그럼 뭐다? 예수금 얼마예요? 66,000원 이렇게. 나머지가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어요. 자, 그럼 나머지가 얼마예요? 1,493만 4천원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예제 2번 볼게요. 영업부 김기영 사원이 퇴사하여 퇴직금 1,500만원 중 원천징수세액 66,000원을 차감하고 보통예금에 이체해 지급했대요. 단 퇴직금의 충당부채가 얼마 있다? 1,300만원. 자, 퇴직금 1,500만원 줘야 되는데 지금 모아둔 돈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300만원 뿐이 없어요. 그럼 일단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그쵸? 1,300만원이 다 나가겠죠. 1,300만원 다 나가고 자,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그죠? 부족한 건 뭘로 처리한다? 퇴직급여로 처리하면 돼요. 퇴직급여 얼마가 부족해요? 200만원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대변 자, 세금 뗀 거 예수금이 얼마예요? 66,000원 똑같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어요. 보통예금 자, 보통예금 통장에서 얼마가 나가요? 1,493만 4천원 이렇게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충당부채 충당부채 아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생각하면 돼요. 자,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에 의해 현재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그죠? 언제 나갈지 시기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퇴사하면 그죠? 직원이 퇴사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죠? 자,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거죠. 자, 우발부채. 우발부채는 부채자가 들어가지만 부채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석에만 기재해요. 그래서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어디에다가 주석에 기재한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가 두 개가 있어요. 확정기여형이냐, 확정급여형이냐, 이렇게. 자, 영어로는 DC, DB 이렇게 해요. 자, 영어를 보면 DB니까 비읍 발음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읍. 그래서 DB는 뭐다? 확정급여형이다. 그래서 확정기여형은 DC. 영어도 약자도 알아둬야 된다. 자, 그러면 확정기여형부터 볼게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자, 종업원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적립금을 운용하는 퇴직금 제도. 자,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 종업원한테 있다. 직원한테. 직원한테 퇴직금 운용을 맡기는 거야. 네 퇴직금이니까 네가 알아서 운용을 하라. 뭐 이런 얘기죠. 자, 보세요. 자, 신한은행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7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대요. 자, 돈이 어디서 나갔냐면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어요. 보통예금 대면에 70만 원. 이렇게. 자, 확정기여형은 개정 과목이 퇴직급여예요. 퇴직급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확정급여형은 뭐다? 퇴직급여. 개정 과목이.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자, 회사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적립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 자, 회사가 그쵸 권한을 갖고 적립을 하는 거예요. 퇴직금을 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운용회사에 주로 맡기겠죠. 자, 신한은행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70만원과 운용수수료 만원을 보통예금에 이체했어요. 자, 일단 대변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가죠. 보통예금. 자, 70만원이랑 만원. 그럼 71만원이 나가겠죠. 이렇게. 자, 일단은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에요. 70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죠. 그래서 수수료 비용 얼마다? 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개정 과목이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요걸 외우시면 돼요. 자, 됐어요. 자, 일단 자본에 대해서. 자본의 종류 보면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소액 누계액,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자, 자본금은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이죠. 액면.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이랑 자본조정은 서로 반대 개념이에요. 여기 보시면 주식발행 초과금이 있고 자본조정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익이 있고 감자차손이 있고, 자기주식 처분이익, 여기는 자기주식 처분 손실, 자기주식 자체도 뭐다? 자본조정이에요.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본조정. 자, 그 다음 기타 포괄소액 누계액은 매도 가는 증권이에요. 매도 가는 증권 평가. 포인트는 평가예요. 평가 이익 또는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이에요. 얘네는 자본 항목. 기타 포괄소액 누계.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이익잉여금은 이익준비금, 뭐뭐뭐 적립금이에요. 뭐 감채적립금, 사업학적 적립금, 이렇게 적립금자로 끝나죠.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뭐 2월 이익잉여금 이런 거. 자,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볼게요. 자, 당사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그쵸? 주식 100주를 액면 5,000원짜리 6,000원에 발행하여 보통예금으로 받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주식을 발행하면 뭐가 생긴다? 자본금이 생긴다. 대변에 자본금. 자본금은 항상 액면이에요. 100주 곱하기 액면 5,000원이니까 50만원이죠. 이렇게. 근데 얼마에 발행했냐면 100주를 6,000원에. 그러면 60만원이 들어오겠죠. 어딜로? 보통예금 통장으로 60만원. 이렇게. 그러면 50만원짜리를 60만원을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뭐가 생겨요?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생기겠죠. 주식 발행 초과금 얼마다? 10만원. 그래서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뭐예요? 자본잉여금. 그래서 자본 항목을 외워야 돼, 내용을.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 자, 2번 보면 당사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주식 100주를 액면 5,000원, 그쵸? 이거를 3,000원에 발행하여
보통예금을 받다. 자, 그러면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뭐가 생긴다? 대변에 자본금이 생긴다. 자본금. 자, 100주 곱하기 5,000원. 50만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100주를 3,000원을 발행했어요. 돈은 보통예금 통장에. 보통예금 30만원. 자, 그럼 차액이 생기죠, 그죠? 50만원짜리를 30만원을 발행했으니까 할인 발행을 한 거예요. 할인 발행.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 그래요. 이렇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할인 발행했을 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했을 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 서로 계정 과목이 좀 다르죠. 자, 차이 나는 금액이 20만원.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에 있다. 자본 조정이에요. 자, 3번 문제. 당사의 사업 규모 축소를 위해 당사 주식 200주를 액면 5,000원. 그쵸? 이걸 4,000원에 매입하여 소각하고, 소각은 뭐예요? 태워서 없애는 거죠. 실제로 태우는 거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주식을 사와서 소각하면 주식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런 거를 감자라 그래. 감자. 주식을 없애는 게 뭐다? 감자다. 그러면 감자는 자본금이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한다 자본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감자를 했으니까 자본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차변의 자본금. 자본금은 항상 액면. 자, 200주 곱하기 액면 5,000원 하니까 얼마예요? 250, 100만원이죠. 이렇게. 자, 그런데 얼마에 발행했어요? 4,000원에. 그래서 현금 4,000원에 매입한 거죠. 자, 그럼 얼마예요? 80만원. 248. 80만원에 매입을 했다. 그럼 차액이, 그쵸? 대변에 생기죠? 20만원. 지금 주식을 소각하는 게 감자를 했어요. 그죠? 감자를 했는데, 그쵸? 차익이 대변에 생기면 감자 차익이에요. 감자 차익. 그쵸? 자본금을 100만원 줄이는데 우리는 80만원 뿐이 안 썼으니까 감자 차익이 20만원 생긴다. 이런 거죠. 자, 4번 문제. 당사의 사업 규모 축소를 위해 당사 주식 200주 액면 5,000원. 이거를 6,000원에 현금 매입하여 소각하다. 자, 얘도 우리 회사 주식을 소각하는 거니까 감자를 하는 거다. 그래서 자본금이 줄어든다. 자본금은 항상 액면 5,000원. 200주니까 250, 100만원이죠. 100만원. 이렇게. 자, 그런데 얼마에 매입했어요? 6,000원에. 200주 곱하기 6,000원 하면 얼마예요? 120만원이죠. 현금 얼마가 나간다? 120만원. 이렇게. 자, 그러면 자본금 100만원을 줄이는데 120만원을 쓴 거야. 20만원 더 쓴 거죠. 그래서 감자 차손이에요. 이렇게. 감자 차손. 얼마다? 20만원.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감자 차손은 자본 조정에 있다. 자, 예제 5번 볼게요. 당사에 자기 주식 100주 액면 5,000원이고 취득원가 3,000원, 자사 주식을 4,000원에 현금 매각했어요. 우리 회사 주식을 우리 회사가 사면 자기 주식이라고 그래요. 자기 주식을 팔았죠. 그래서 자기 주식이 나가요. 자기 주식. 얼마짜리냐면 이럴 때는 액면 보는 게 아니죠. 액면은 자본금일 때. 이건 자본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얼마에 사왔냐? 100주를 예전에 3,000원 주고 사왔어요. 그러니까 30만원. 이렇게. 자, 이거를 4,000원에 현금 매각했죠. 그럼 현금이 얼마가 들어온다? 100주 곱하기 4,000원. 40만원이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면, 자, 30만원에 취득한 거를 40만원에 처분했으니까, 그쵸? 10만원만큼 이익이에요. 뭐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금액은 1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주식
자체는 자기주식 자체는 자본 조정,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 이렇게. 자, 6번 문제. 자기주식 100주를 3,000원에 취득했는데 이거를 지금 잠깐만요. 6,000원에 자 6,000원을 고칠게요. 2,000원으로 고칠게요. 2,000원으로. 자 볼게요. 2,000원에 현금 매각하다. 이렇게. 자 자기 주식을 팔았어요. 그러면 자기 주식이 나가겠죠? 자 100주를 취득할 때 얼마에? 3,000원에. 그럼 30만원이에요. 30만원. 이렇게. 그런데 이 100주를 2,000원에 팔았어요. 현금으로. 그러면 100주 곱하기 2,000원 하니까 20만원이죠. 이렇게 20만원. 그러면 10만원만큼 뭐가 생겨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생기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 항목이죠. 이렇게 10만원 됐죠? 자, 그 다음에 7번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 1,000만원 주식 배당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결의는 결정만 내린 거예요. 그래서 결의할 때 분계 되게 중요하죠. 자, 2월 이익 잉여금 이렇게. 자, 현금 배당 1,000만원, 주식 배당 2,000만원, 그러면 총 3,000만원이에요. 자, 결의만 했으니까 결정만 내린 거죠. 실제로 배당을 아직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현금 배당은 현금으로 줄 거니까 아직 안 줬다.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분계를 해요. 미지급 배당금 1,000만원. 자, 그 다음에 주식 배당금 2,000만원이죠. 주식 배당은 주식을 발행해서 줄 거야. 주식을 줄 때 교부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아직 교부하지 않았으니까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예요. 계정 과목이 부채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그죠? 자본 조정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배당을 실제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8번 볼게요. 주주총회 때 결의했던 현금 배당 1,000만원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고 주식 배당 2,000만원은 신주, 그러니까 주식을 새로 발행했다는 얘기죠. 신주 발행을 지급하다. 자, 그러면 대변에 있던, 그쵸? 미지급 배당금이랑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차변으로 없애줘야 되겠죠. 미지급 배당금 1,000만원이랑 자, 주식 배당 2,000만원. 그래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 없애주고. 보세요. 현금 배당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어요. 보통예금 1,000만원. 자, 주식 배당 2,000만원은 주식을 발행했죠. 신주를 발행해서. 자, 주식을 발행하면 회사에 뭐가 생겨요? 자본금이 생기죠.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생긴다. 그래서 분계가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9번 문제. 자, 결산일 현재 매도하는 증권 100주의 공정가치는 6,000원. 장부금액 5,000원. 자, 5,000원짜리 주식이 지금 현재 6,000원이에요. 결산 때. 결산 때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주당 1,000원이 늘었죠. 그럼 10만원 곱하기 1,000원 하면 100주 곱하기 1,000원 하면 1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10만원만큼 가치가 증가한 거예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평가이익. 그러니까 늘어났으면 평가이익, 줄었으면 평가손실이 생기겠죠. 매도하는 증권이니까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이렇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생기죠. 얼만큼? 10만원, 10만원. 이렇게 대변에 10만원. 이렇게. 자, 차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10만원만큼 늘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실은
자본 항목이죠.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이 있어요.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법정 적립금이라고 그래요. 법에서 정한 적립금이다 이런 뜻이에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현금 배당의 10% 이상을 적립하는 거예요. 자, 예제 문제 볼게요.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 1,000만원, 주식 배당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때 이익준비금을 상법에 정한 최소 금액을 적립한다면 적립금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이익준비금은 최소 금액이 현금 배당의 10%예요. 현금 배당이 1,000만원이니까 그쵸? 얼마 적립하면 돼요? 100만원 이렇게 100만원. 자, 그러면 이것도 분계를 한번 해볼까요? 자, 볼게요. 결의시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이 주주총회, 오늘이 주주총회 날이야. 자, 일단은 2월 이익 잉여금에서 나가죠. 금액은 좀 이따 쓰고. 자, 일단 현금 배당을 할 거야. 그죠?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 그쵸? 얼마냐면 1,000만원. 그 다음에 주식 배당도 줄 거야. 주식 배당. 뭐라 그래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얼마예요? 2,000. 자,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그쵸? 현금 배당이 10%니까 100만원을 적립할 거야. 자,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결의 시점에 바로 적립할 수 있어요. 실제로 돈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분계가 다 되겠죠. 그래서 이익준비금도 하나의 적립금이에요. 적립금. 법정 적립금. 그래서 현금 배당의 10%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3,100만원. 자, 됐죠? 자,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를 볼게요. 일단은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와요. 영업의 수익은 더해지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전순이익. 여기서 법인세를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식은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플러스 단기상품 매입 마이너스 기말상품. 그래서 매출원가는 기초 플러스 매입 마이너스 기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매출에서 빼는 게 있겠죠. 빼는 거. 자, 매출 빼는 거는 뭐가 있어요? 매출 애누리. 매출 애누리가 뭐예요? 처음에 팔 때 가격을 깎아주는 거예요. 이게 매출 애누리. 그 다음에 매출 할인. 매출 할인은 외상 매출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 할인한다 해서 매출 할인. 그 다음에 매출 환입이 있어요. 환입. 매출 환입은 반품돼서 들어온 거죠. 반품돼서 들어왔어요. 그것도 빼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매출에서 빼는 게 매출 삼총사,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매출 환입. 자, 그 다음에 매입. 매입에는 일단은 더하는 것도 있어요. 일단 대표적인 게 매입운임. 여기는 뭐 매입 운임만 썼지만 매입할 때 뭐예요? 매입 부대 비용은 다 더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빼는 거. 자, 빼는 거는 매출이랑 똑같이 매출처럼 매입 삼총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입 애누리. 그쵸?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는 내가 매입할 때 상대편이 깎아주는 거죠. 매입 애누리. 그 다음에 매입 할인. 매입 할인은 외상 매입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외상 매입금을 깎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매입 환출. 매입 환출은 매입했었는데 반품 시키는 거죠. 반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 애누리 빼고 매입 할인 빼고 매입 환출 빼고 그다음 매입 운임은 더해주고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손익계산서의 계산 구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